불과 며칠 전 이란 상공에서 미군 전투기 한 대가 격추됐습니다. 탈출한 장교 한 명은 적국 한복판에 홀로 내던져졌고 이란은 곧바로 약 9천만 원의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대응은 정말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단 한 명을 빼내기 위해 수천억 원을 태우는 초대형 구조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영화처럼 들리지만 진짜는 영화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미국이 왜 단 한 명을 위해 그 정도 돈과 병력 그리고 위험까지 감수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장교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4월 3일 미공군 전투기 F-15 이 한 대가 이란 남서부 상공에서 격추됐습니다. 이 전투기 앞좌석에는 비행을 맡는 조종사 그리고 뒷좌석에는 미사일과 폭탄을 통제하는 무기체계 장교가 타고 있었습니다. 격추 직후 두 사람 모두 긴급 탈출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운명이 갈렸습니다. 조종사는 격추 당일 바로 구조됐지만 뒷좌석의 무기체계 장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가 떨어진 곳이 자그로스 산맥 해발 2000m가 넘는 험준한 산악지대였기 때문입니다. 격추 직후 상황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장교는 비상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충격으로 산속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깨어났고 정신을 차린 건 사고 당일 오후였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미군 측에 첫 번째 신호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발목을 다친 상태였고 그 몸으로 10km 넘게 걸어서 바위 틈에 몸을 숨겼습니다. 손에 남은 건 권총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진짜로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호를 받은 미군 지휘부는 안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장교가 보낸 무전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무전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장면을 두고 그 메시지가 마치 이슬람 교도가 할 법한 말처럼 들렸다고 회고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전쟁터에서는 이런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미군 지휘부는 곧바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란이 이미 장교를 생포한 뒤 미군을 유인하려고 일부러 신호를 보내게 한 건 아닌가? 한마디로 함정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건 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란이 장교를 잡아놓고 미군 구조대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다면 구조대 전체가 적진에서 통째로 포위될 수도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특수부대원이 이란 땅 한가운데서 발이 묶이는 최악의 시나리오. 정말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군 지휘부가 쉽게 움직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이 장교를 잘 아는 동료 군인들이 나서서 그 사람은 매우 독실한 신앙인이라고 확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유인용 어그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다운 말이었던 거죠. 국방부 관계자도 초기에는 상황이 불명확했지만 여러 정보를 교차 검증한 끝에 그가 생존해 있고 포로로 잡히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살벌해졌습니다. 이란의 최정예 군사 조직인 혁명수비대가 수색 지역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도로를 막고 산을 포위하고 하늘에서는 드론까지 띄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화면에는 적 조종사를 발견하면 쏴라라는 자막까지 나왔습니다. 군인만 움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의 바흐티아리 유목민들까지 소총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란 정부가 현상금으로 약 9천만 원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정규군, 혁명수비대, 무장한 민간인, 그리고 하늘의 드론까지 한 사람을 잡으려고 나라 전체가 그물을 조여오는 형국이었습니다. 무기체계 장교는 그렇게 생존 키트와 권총 한 자루만 의지한 채 이틀 가까이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진짜로 말 그대로 적국 한복판에서 홀로 버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궁금해집니다. 그럼 미국은 그 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 이란이 온 나라를 뒤지고 있을 때 미국은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특수부대 대북으로였습니다. 공식 명칭은 해군 특수정개발단, 예전에는 네이비실 팀6로 불리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왜 비장의 카드냐? 미군 특수부대에도 등급이 있는데 그중 최고 등급이 티어1입니다. 그리고 대북으로의 등급이 바로 티어1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부대의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민감하고 그만큼 위험한 임무만 맡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세상에 확실하게 알려진 건 2011년 파키스탄에 숨어있던 오사마 빌라덴을 찾아가 사살한 작전 때문이었습니다. 그 작전을 수행한 부대가 바로 대북으로였죠. 이름만 들어도 왜 미국이 마지막 카드처럼 꺼내는지 감이 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부대가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사실 미국은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습니다. 1980년 미국은 이란에 억류된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구조작전에 나섰다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독수리 발톱 작전으로 불리는 그 작전에서 헬기가 추락했고 수송기와 충돌하면서 군인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질은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실패는 미국 군사사에서 아주 뼈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망신도 그런 참사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판단, 그리고 그 결과 탄생한 부대가 바로 대북으로였습니다. 그러니까 46년 전이란에서의 실패가 낳은 부대가 다시 이란 땅에서 구조작전을 벌이게 된 셈입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묘하게 역사가 한 바퀴 돌아온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 작전에서 주목할 건 단순히 대북으로를 투입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작전에 들어간 비용과 규모입니다. 말 그대로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우선 대북으로 대원들이 쓰는 장비부터 봐야 합니다. 이들이 착용하는 야간 투시 장비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대낮처럼 보면서 싸울 수 있게 해주는 최고급 장비입니다. 이 야시경 하나 가격이 민간 시장 기준으로 약 4천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를 단 대원을 200명 넘게 투입한 겁니다. 이쯤 되면 이미 스케일부터 다릅니다. 한 사람 구하러 간다고 보기엔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죠. 하지만 실상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돈이 타들어간 건 그다음부터였습니다. 대원들은 산속에 숨어있던 장교를 찾아 소형 헬기 MH6에 태우고 약 18km 떨어진 농경지에 임시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MC-130 제2코만도2라는 특수수송기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 병력을 빼내는 데 쓰는 고가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란에 버려진 비행장에 착륙한 뒤 집안이 물러 있었던 탓에 수송기 2대 모두 이륙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한순간에 수백 명의 특수부대원이 이란 영토 안에 갇힐 뻔한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작전 실패를 넘어 대형 참사로 번질 수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 거칠고 더 비싼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가벼운 수송기 3대를 급히 보내 인원을 나눠 태웠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없게 된 수송기 2대와 소형 헬기 4대는 그 자리에서 전부 폭파해버렸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지만 현실은 훨씬 냉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체들 안에는 위치 추적 시스템, 암호 통신 장비, 각종 최신 군사기술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란 손에 들어가고 나중에 러시아로까지 흘러들어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구조 실패보다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려서 못 가져오면 스스로 날려버리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비용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봐야 합니다. MC-130 제2한대 가격이 약 1,725억 원입니다. 2대면 3,450억 원입니다. 여기에 소형 헬기 4대 약 450억 원까지 더하면 미국이 자기 손으로 폭파한 장비값만 약 3,900억 원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돈을 불태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투기, 정찰기, 급유기, 드론까지 수십 대가 36시간 넘게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전투기는 시간당 약 2,600만 원, 드론도 시간당 약 5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니 36시간 동안 하늘에 띄워두는 것만으로도 수백억 원이 증발한 셈입니다. 하지만 그냥 떠있기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MQ-9 리퍼 드론은 접근하는 이란군을 공격했습니다. 이 드론이 쏘는 미사일 한 발 가격만 약 2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교전 과정에서 리퍼 드론 한 대를 자신들이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드론값 450억 원이 그대로 허공에 날아간 셈입니다. 정말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전 비용까지 있었습니다. CIA는 장교를 이미 찾아서 육로로 이동 중이라는 가짜 정보를 이란에 흘렸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엉뚱한 방향으로 병력을 분산시키게 만든 겁니다. 덕분에 대북으로가 움직일 틈이 생겼습니다. 실종 지역 주변의 전자파를 교란하고 주요 도로를 폭격해 이란군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작전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결국 최소 수천억 원의 비용이 단 한 명을 구하기 위해 투입된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수천억 원이면 최신 전투기를 새로 사고도 남는데 대체 왜 한 사람을 위해 이 돈을 쓰는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장교가 일반 보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F-15E의 뒷좌석에 앉는 무기체계 장교입니다. 조종사가 비행기를 모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미사일과 폭탄을 어디에 떨어뜨릴지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단순히 버튼 몇 번 누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군 전투기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전술 네트워크를 통제하고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전자전 장비도 다룹니다. 쉽게 말해 하늘 위 전쟁을 지휘하는 두뇌에 가까운 역할입니다. 정말 밥줄 같은 핵심 인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키우는데 얼마나 들까요? 미국의 군사 연구기관인 랜드 연구소는 2019년 보고서에서 전투기 조종사 1명을 실전에 투입할 수 있을 때까지 양성하는 비용이 약 100억 원에서 230억 원 사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종사 기준입니다. 무기체계 장교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자전, 정밀폭격, 네트워크 통제 같은 추가 훈련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만 따져도 이 사람 한 명의 양성 비용이 200억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장교의 머릿속입니다. 수년간 실전을 뛰며 쌓인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군이 어떤 주파수로 통신하는지, 전자전 장비가 어떤 방식으로 적 레이더를 속이는지, 폭격 좌표를 산출하는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설계도 한 장처럼 밖에 적혀있는 게 아니라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이 장교를 생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문은 물론이고 고문까지 들어가는 순간 미국은 통신 체계를 통째로 바꿔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비용은 수천억 원이 아니라 수조원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수천억을 태운 건 단순히 사람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 장교가 적선에 넘어갔을 때 벌어질 피해가 구조 비용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이걸 더 쉽게 설명하면 기업 세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엔지니어가 퇴사한 뒤 경쟁사로 넘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핵심 기술은 설계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공정을 돌려본 엔지니어의 머릿속에도 있습니다. 온도를 0.1도만 잘못 맞춰도 수율이 곤두박질 치는 세계에서 경험은 그냥 경력이 아니라 기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TSMC 같은 회사들은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 사람이 관여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보안 체계를 바꾸고 경쟁사가 무엇을 알아냈는지 역추적해야 합니다. 한 사람 빠져나갔을 뿐인데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란에 고립된 무기체계 장교가 딱 그런 포지션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을 써서 구출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수조 원짜리 구멍이 뚫립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미국이 이번에 태운 돈은 장교 한 명의 몸값이 아니라 수조 원짜리 재앙을 막기 위한 보험료에 가까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이 수천억 원을 태운 진짜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계산보다 더 깊은 데 있습니다. 바로 조직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비슷한 장면을 겪었습니다. 1993년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미군 특수부대가 군벌 지도자를 잡으러 투입됐다가 헬기 2대가 격추됩니다. 영화 블랙호크 다운으로 알려진 바로 그 전투입니다. 추락한 헬기 안에는 부상당한 조종사가 갇혀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철수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오고 적은 수천 명이고 아군은 고립돼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2명의 군인이 자원합니다. 델타포스 소속 게리 고든 중사와 랜디 슈가트 중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추락한 헬기 조종사를 지키겠다며 스스로 뛰어내렸습니다. 상공에서 3번이나 말렸지만 3번 다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둘 다 전사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미군은 총 18명이 사망하고 73명이 부상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한 명을 구하려다 18명이 죽었다면 그건 실패 아닌가?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전투 이후에도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이라크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리고 불과 며칠 전 이란에서도 말입니다. 왜일까요? 미군에는 노맨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는다. 이건 감성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만든 슬로건도 아닙니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원리입니다. 게리 고든과 랜디 슈가트가 동료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이유도 나도 저 상황에 빠지면 누군가 와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위험한 임무에 자원하지 않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도, 특수부대원도, 정보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가디슈에서 이란까지 미국이 반복해온 이 패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뢰에 대한 투자.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그 조직 안에서 서로를 끝까지 데리러 온다는 확신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군대는 겉모습만 남고 속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그 신뢰를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붙잡아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미군은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자랍니다. 미국군은 2022년 모병 목표 6만 명 가운데 4만 5천 명만 채웠습니다. 목표의 75%에 불과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군에 오지 않는 겁니다. 급여를 올려도 입대 보너스를 얹어줘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위험한 임무 중 잡히면 끝이다. 우리도 버려질 수 있다는 인식까지 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아무도 전투기 조종석에 앉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특수부대 지원도 줄어들고 정보장교도 위험한 자리에서 등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원을 들여 키운 조종사와 장교가 전역서를 내는 순간 그 투자금은 그냥 증발해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출작전은 단순히 장교 한 명을 살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미군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쓰러지든 우리는 반드시 데리러 간다. 이 약속을 눈앞에서 증명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조 성공 직후 트루스 소셜에 우리가 그를 구해냈습니다라고 올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 세계에 알린 겁니다. 미국은 자기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 메시지의 수신자는 미군만이 아니었습니다. 적에게도 똑같이 신호를 보낸 겁니다.
한 명을 잡으려 해봤자 미국은 수천억 원을 태워서라도 빼내간다. 생포해서 얻는 이득보다 그걸 지키기 위해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경고였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약 9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온 나라를 뒤졌지만 결국 빈손이었습니다. 오히려 구조작전 과정에서 이란군이 미군 공습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못 잡고 병력도 소모하고 허세만 잔뜩 부린 채 끝난 셈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만약 미국이 이번에 장교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라는 미군 포로를 텔레비전에 내세우며 선전전에 돌입했을 겁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우리도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가 퍼졌을 것이고 다음 작전에 자원하는 조종사는 줄고 특수부대 지원도 떨어졌을 겁니다. 수천억 원을 아끼려다가 군 전체의 사기와 신뢰를 잃는 셈입니다. 그 피해는 돈으로도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미국이 태운 수천억 원은 장교 한 명의 몸값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위험한 임무에 투입될 수만 명의 군인들에게 건네는 보험 증서였습니다. 너도 반드시 구하러 간다. 그 약속이 살아있는 한 미국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은 계속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 작전이 성공으로 끝났음에도 미군 지휘부가 더 불안해졌다는 점입니다. 안도감만 남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번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이 미국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F-15E가 격추된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깨에 맨 미사일에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용 대공미사일, 보병 한 명이 어깨에 메고 쏘는 미사일에 최신 전투기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미사일 한 발 가격은 약 7,5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격추당한 F-15E는 약 1,500억 원짜리입니다. 7,500만 원으로 1,500억 원을 잡은 겁니다. 비용 대비 효과로 따지면 이란 입장에서는 2,000배짜리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비대칭입니다. 이게 왜 미국의 악몽이냐? 전투기는 원래 이런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교란용 불꽃, 즉 플레어를 뿌립니다. 미사일이 전투기 대신 그 불꽃을 쫓아가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란이 쓴 휴대용 미사일은 그 플레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미사일이 이란군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 미군 전투기의 생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상에서 벌어진 일도 똑같이 불안했습니다. 구조작전에 투입된 헬기들은 이란군의 소총과 기관총에 맞아 손상됐습니다. 수송기 2대는 버려진 비행장에 내렸다가 집안이 물러 꼼짝도 못하게 됐고 결국 폭파해야 했습니다. 소형 헬기 4대도 함께 날려버렸습니다. 적국 영토 깊숙이 들어갔다가 장비를 통째로 잃을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을 보낼 수 있을까? 이번 구조작전은 특수부대 수백 명이 짧은 시간 들어갔다 나오는 작전이었는데도 이 정도 피해와 손실이 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만 명 규모의 지상군이 투입된다면 어떨까요? 휴대용 대공미사일에 헬기가 떨어지고 험준한 지형에 장비가 발이 묶이고 보급선이 끊기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 전체 면적은 한반도의 7배가 넘습니다.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겪었던 수렁이 더 넓은 땅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이건 괜한 엄살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악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모조리 부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도 그 시한을 여러 차례 뒤로 미뤄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 시간으로 4월 8일 오전 9시까지로 또 연기했습니다. 말은 점점 세지고 있는데 행동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도 이 전쟁의 무게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쉽게 들어갔다가는 쉽게 못 나온다는 걸 이번 구조작전 하나만으로도 이미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저 상황에 빠진 게 한국군이었다면 우리 국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사실 한국의 과거를 보면 마냥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의 포로로 잡힌 국군은 최소 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1953년 휴전 후 포로 교환해서 북한이 돌려보낸 건 겨우 8,343명이었습니다. 나머지 4만 명 이상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인민군에 편입됐다고 주장하며 국군 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에게 벌어진 일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대부분은 탄광으로 보내져 강제 노역을 했고 적대 계층으로 분류돼 보니는 물론 자녀와 손자들까지 대학 진학이나 직장 배치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국군 포로라는 이유로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한국 정부와 유엔군은 1960년대 초반까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송환을 요구했지만 북한이 거부하면서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정부는 여러 차례 포로 송환 문제를 제기했지만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는 한국 정부가 북한 간첩을 포함해 한국에서 장기 복역하던 대상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 63명을 돌려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사람은 보내줬지만 우리 국군 포로를 데려오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1994년 조창호 소위가 탈북해 돌아온 이후 지금까지 귀환한 국군 포로는 총 10명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본인이 목숨을 걸고 중국을 거쳐 탈출한 경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6.25 당시 상황과 지금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국력과 군사력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질문이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당장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173명이 한 달 넘게 발이 묶여 있습니다.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전쟁이 길어질수록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미군 한 명을 위해 수천억 원을 태울 준비가 돼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정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군사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가 자기 국민과 군인을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작전은 한 명을 구출한 성공담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뜯어보면 훨씬 더 무거운 질문을 남깁니다. 국가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데리러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킬 준비가 돼 있는가? 미국은 이번에 수천억 원을 태우며 그 답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나라조차도 이란이라는 전장에서 얼마나 쉽게 피를 보고 흔들릴 수 있는지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한 명을 구한 이야기인 동시에 앞으로 더 큰 전쟁이 벌어졌을 때 누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기도 합니다.